안녕하세요. 닥터케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호모 사피엔스, 소위 인간이라고 불리는 생물 종의 의식이 확장되면서 나타난 현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인식, recognition, 알아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것은 실은 의식의 발달에서 굉장히 혁명적이고 아주 도약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인간은 아름다움, 그리고 선한 것, 참된 것 이런 것들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고요. 그런 이야기들이 사회와 문명을 구성하기 시작하고 야생의 동물과 다른 길을 걷기 시작했죠. 근데 인류가 진선미를 추구하고 문명을 이룩해서 먹고 사는 문제는 분명히 수렵 채집 시절보다 편해진 것 같은데 여전히 우리의 삶은 힘든 것들로 가득하잖아요. 학교에 입학하면 막 남들과의 비교가 시작되고 경쟁, 학업, 취업, 뒤처지면 안 된다는 압박감 등이 우리의 삶을 늘 옥죄어 오는데 우리의 삶은 왜 이렇게 힘들까요? 그 근본 이유가 뭘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그 점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고자 합니다. 책의 34페이지에서부터 이제 시작할 건데요. 소제목은 인간에게 상속된 기능장애입니다. 원 제목은 Our Inherited Dysfunction입니다. 오랜 옛날부터 세계적인 종교와 영적 전통의 가르침에는 두 가지 아주 공통적이고 핵심적인 통찰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안 좋은 소식이고 나머지 하나는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는 보통 안 좋은 소식 먼저 들을래, 좋은 소식 먼저 들을래 이렇게 선택권을 우리한테 주잖아요. 근데 좋은 소식을 이해하려면 여기서는 첫 번째 통찰인 안 좋은 소식부터 듣고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안 좋은 소식부터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뒤에 좋은 소식이 있으니까 절대 너무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소식의 핵심은 우리가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이 실은 굉장히 병적 상태, 병든 상태라는 거죠. 얼핏 이해가 잘 안 가실 수도 있어요. 이거 굉장히 이해하고 좀 받아들이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멀쩡한데, 물론 이제 멀쩡하지 않을 때도 있지만요. 그렇지만 우리는 아주 소위 말하는 미친 사람과 그래도 좀 정상인이 뚜렷하게 구분이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물론 가끔 내가 막 정신이 이상해져 가는 거 아닌가 뭐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꽤 되지만 어쨌든 대부분의 우리는 나 자신이 완전히 미쳤다고 생각하지는 잘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기능장애, 책에서 광기, 병든 상태라고 표현하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모든 것을 왜곡해서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실은 다른 사람들이 현상을 왜곡해서 지각하는 건 굉장히 잘 알아차려요. 그죠? 그거 근데 말해줘도 잘 모르죠, 그죠? 잘 못 받아들일 때도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왜곡하고 있는 걸 알아차리기가 힘듭니다. 물론 한참 지나고 나서야 내가 콩깍지가 씌었구나 또는 내가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 뭐 이렇게 알긴 하지만 그 순간에는 알아차리기가 굉장히 힘들죠. 물론 이 왜곡의 정도는 의식 발달의 수준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나지만 우리 대부분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다 왜곡하고 산다는 점에는 굉장히 차이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아주 생소한 단어가 마야. 여기서는 이제 망상의 장막 이렇게 표현되어 있네요. 망상. 보통 망상하면 그죠? 정신병의 징후라고 하는데 뭐 그냥 인류 보편을 두고 얘기합니다. 그죠? 마음은 마야이다. 그래서 도대체 이 마음이 왜 마야인가? 왜 환상의 장막, 망상의 장막에 쌓여 있나? 그 장막이라고 하니까 좀 잘 느낌이 안 오실 수 있어서 베일 아시죠? 그 왜 결혼식 하실 때 신부들이 쓰는 면사포, 이거 영어로 베일이라고 하거든요. 그건 그나마 이제 앞이 좀 잘 보이게 뚫려 있는데 베일이 굉장히 두터우면요 시야를 굉장히 가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은 우리 눈앞에는 뭔가 큰 어떤 두터운 일단 베일이 씌어져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의 인식에는요 최소한 네 개의 베일이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베일이 하나만 있어도 굉장히 시야를 가리는데 이게 4개나 된다니 과연 도대체 이 4개의 베일은 뭔지. 예전에 제가 베일이 3가지 정도는 된다고 이제 찾아냈었는데 최근에 이제 좀 더 공부가 업데이트 되면서 4가지의 베일이 있는 것 같고 이 4가지 베일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마야로 작용하는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베일은 인간의 몸이 가지는 한계성에서 옵니다. 우리는 오감이라는 몸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세상을 지각하죠. 그러니까 감각기관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을 느끼고 인식할 수가 없어요. 이 과정을 인식의 여러 과정 중에 지각, perception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감각기관은 외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인식할 수 있을까요? 아마 대부분 답을 아시겠지만 외부 세상에 있는 것 중에 아주 일부만 우리가 지각을 하잖아요. 우리가 가장 일단은 지각에서 많이 의존하는 것은 시각이죠. 그래서 일단 시각의 경우에 한번 보면요. 우리가 보는 빛이라는 것은 전자기파라고 하는 에너지파의 그 중에 아주 일부를 그걸 이제 눈으로 볼 수 있어서 우리는 이제 가시광선, 말 그대로 눈으로 볼 수 있는 빛, 이렇게 해서 이제 빛 또는 가시광선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과학이 점차 발전하면서 가시광선 이외에도 이 빨주노초 파남보 중에서 빨간색 빛 바깥에 있다고 해서 적외선, 또 보라색 빛의 바깥에 영역이 있다고 해서 자외선, 이런 것들은 이름은 우리 알고 있지만 눈으로는 안 보이죠. 물론 특히 이제 자외선 같은 경우는 여름에 이제 해수욕장에서 놀고 나면 까맣게 이제 피부가 타니까 그 작용을 가지고 존재를 알 수는 있지만 어쨌든 우리 눈에는 보이지는 않죠, 그죠? 요즘은 뭐 병원에서 너무 많이 쓰는 엑스레이 선 역시 불과 인류가 존재를 제대로 발견하게 된 건 뭐 150년 남짓인 것 같습니다. 역시 우리 육안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빛의 일종이고요. 이제는 뭐 점점 더 엄청나게 넓은 영역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넓은 영역에 전자기파, 빛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겨우 그나마 밝혀진 게 이 정도니까 앞으로 뭐 밝혀지지 않은 것까지 감안하면, 그럼 제가 저번 영상에서 보이는 것이 전부다 라고 하는 이 세계관이 얼마나 유아적인 것인지 금세 아마 느낌이 오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손 보시면 이 손에 상당한 양의 균이 존재한다고 우리 학교에서 배워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눈에 세균 한 마리 보이시나요? 그죠? 그래도 우리가 이제 교육을 통해서 그나마 손을 씻고는 있지만 우리 감각기관으로는 전혀 느껴지지가 않죠. 또 하나 예를 들 수 있는 게, 우리는 뭐 누구나 다 이제 요즘은 이제 지동설이 다 맞다고 알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감각기관으로는 해는 동에서 떠서 서로 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그죠? 뭐 이론에 의해서, 교육에 의해서 지구가 태양계의 중심이 아니고 우리가 태양을 돌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 감각기관은 그렇게 우리한테 느껴지지 않고 우리는 그냥 일상 언어로도 해가 동에서 떠서 서에서 진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현상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은 아니죠. 한번 청각으로 한번 가볼까요? 똑같은 원리로 우리는 가청주파수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인간이라는 종이 들을 수 있는 범위의 주파수라는 거죠. 대개 20에서 보통 2만 헤르츠 정도의 범위로 알려져 있는데 그 이상의 소리를 초음파라고 부르고 역시 병원에서 진단 장비로 많이 사용하죠. 개들은 5만 헤르츠까지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강아지들이 경험하는 세상과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이 과연 똑같을 수가 있을까요? 그럼 인간이 경험하는 것만이 과연 이 세상에 전부 다 진실이라고 또 역시 말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듭니다. 이런 감각의 한계로 인해서 우리가 보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세상은 어쩌면 전체 세상의 정말 아주 일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우리의 감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만을 실제라고 우기는 사람을 주변에서 자주 보죠. 뭐가 있다고 하면 나한테 보여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우리 감각을 통해서만 인식할 수 있는 걸 보여달라는 거지. 실은 뭐 우리 와이파이도 실은 우리 감각기관으로는 하나도 안 느껴지잖아요. 핸드폰이 있기 때문에 지금 와이파이가 잡히는구나 알 수 있는 거지. 우리가 그런 도구가 없다면 우리의 감각기관으로는, 생물학적인 감각기관으로는 그런 파장이 존재한다고 느낄 수가 없죠, 그죠? 이게 어쩌면 좀 더 확장된 세계관일 텐데, 근데 소위 말해서 좀 그중에 공부를 좀 했다는 분들도 소위 그 과학 교육의 영향 때문에 이제 근대주의죠. 근대 과학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채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아는 것만이 그냥 실제고 그 너머의 이야기들을 자꾸 그냥
뭐 유사과학 아니면 뭐 그냥 헛소리로 좀 치부하는 경향이 있어서 굉장히 저로서는 좀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 베일도 우리의 몸과 관련이 있고요. 앞에 파란색으로 표현된 첫 번째 베일이 인류 공통의 베일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베일은 우리 각자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몸의 상태, 특히 우리 욕구 상태에 따른 베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두 번째 베일을 이해하려면 욕구 단계에 대한 지식이 좀 필요합니다. 욕구 단계에 대해서는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매슬로우라는 심리학자가 굉장히 정리를 잘 해놓았기 때문에 그분의 이론을 잠시 빌려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슬로우는 처음에 이제 인간의 욕구 단계를 연구하면서는 이 그림에서 보듯이 5단계로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가장 기본적인 욕구는 생리적 욕구죠. 먹고 싶고 자야 하고 뭐 배설도 해야 되고 뭐 성욕도 기본적인 욕구에 들어가겠죠.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몸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욕구가 되겠고요. 생리적 욕구가 좀 충족이 되면 그 다음으로 출현하는 욕구가 안전에 대한 욕구더라. 그래서 그쵸, 이것도 어쨌든 우리 몸을 보호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뭐 비바람을 피하고 폭력을 겪지 않고 뭐 동물의 먹이가 되지 않고 뭐 어쨌든 생존하기 위해서 안전 욕구가 좀 출현하게 되고, 그것이 충족이 되면 좀 인간 사회에서 소속되고 또 이렇게 뭔가 좀 교류하고 싶은,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기본 욕구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좀 배척받는 경험을 하면 그 멘탈이 약해서가 아니라 굉장히 인간의 기본 욕구 중에 하나가 좌절된 거기 때문에 누구나 굉장히 상실감을 느낄 수밖에 없죠. 4단계의 욕구가 이제 자아 존중감의 욕구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요. 이 1단계에서 4단계까지를 매슬로우는 결핍 욕구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5단계 욕구는 보통 자아 실현의 욕구 이렇게 많이 번역을 하는데, 보통 이 자아 실현이라는 단어가 저는 너무 많이 이제 오해를 사고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아 실현하면 보통 뭐 꿈을 이루고 뭐 목표를 성취하고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매슬로우가 말한 거는 그거하고 좀 굉장히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여기서는 자아 실현이라고 쓰지 않고 그냥 매슬로우가 썼던 용어 그대로 셀프 액츄얼라이제이션 이렇게 썼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우리 대부분은 1에서 4단계 욕구를 많이 벗어나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제 매슬로우가 말년에 실은 5단계 욕구 이론만 많이 알려져 있는데, 말년에 이 이론을 굉장히 확장시켜서 8단계로 욕구를 설명합니다. 근데 아직 뭐 5단계도 안 갔는데, 그래서 윗단계는 아직 설명하기 힘들기 때문에 요 5단계를 이론을 중심으로 볼 거고, 특히 요 밑에, 근데 요 그림도 우리가 사는 모습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요 욕구 단계 이론은 다른 영상에서 한번 언젠가 기회가 되면 좀 자세히 다루기로 할 거고요. 오늘은 이 욕구 단계가 왜 우리한테 아까 마야, 과연 인식의 베일로 작용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춰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슬로우가 썼던 그 존재의 심리학이란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런 욕구 단계들이 우리의 인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중요한 문장들이 나와서 그 문장을 한 두 문장 정도 제가 인용을 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슬로우 책에 나오는 문장이에요. 음식, 안전, 애정, 자기 존중감에 대한 우리의 욕구가 커질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과 타인을 포함해서 현실을 구성하는 각 존재들을 이러한 욕구 충족에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방해가 되는지에 근거해서 지각하고 다루게 될 것이다. 굉장히 길게 쓰였지만 굉장히 우리 경험을 반영하잖아요. 우리가 실은 한 3일 굶으면 어떤 것만 눈에 들어오겠어요? 누가 음식을 가지고 있는지, 저 사람이 나한테 밥을 줄지 아니면 내 밥그릇을 그나마 뺏어갈지, 거기에만 초점이 맞춰지겠죠. 만약에 안전 단계에 우리가 고착이 돼 있다면 저 사람이 잠재적인 적일지 아니면 아군일지, 그죠? 위험한지 그런 것들만 우리가 주로, 그러니까 안전욕구 단계에 있으면요, 이 코로나 시절에 어떤 뉴스를 접할 때도 굉장히 각자가 받아들이는 게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의 기본 욕구 충족에 도움이 되는지 방해가 되는지가 우리의 지각의 중심부를 차지하고 우리는 거기에 대부분 꽂히게 된다는 얘기죠.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죠. 매슬로우의 문장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건 밑에 아까 1단계에서 4단계까지 이런 결핍 욕구,
결핍 동기의 영향을 받아서 하는 모든 활동은 흐릿한 렌즈를 통해서 세상을 보는 것과 같다. 예전에는 고대 인도에서는 렌즈가 없었으니까 그때는 이제 마야라는 단어를 썼겠죠. 지금 현대에서는 훨씬 더 이렇게 그때 당시에 없던 사물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렌즈로 비유하는 게 굉장히 적절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흐린 렌즈예요. 우리 안경만 해도 실은 이거 굉장히 뭐가 묻고 더러워지면 잘 안 보이잖아요. 게다가 만약에 초점이 안 맞으면 오히려 그냥 나안으로 보는 것보다 더 불편한데, 이런 흐릿한 렌즈를 통해서 세상을 보는 것과 같은 상태로, 그죠? 그래서 우리 일반적인 표현으로도 저 사람 왜 이렇게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봐,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근데 반대로 이런 기본적인 결핍 동기를 안정적으로 충족시키는 사람은 이 세상을 굉장히, 즉 모든 측면에서 실체를 더욱 선명하게 볼 것이다. 이런 단계에 가면 얼마나, 그죠? 우리가 진짜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뿌연 안경 한번 닦고 이렇게 탁 세상을 보면 굉장히 선명하고 좋은데, 그런 면에서 그리고 이 결핍 동기를 그럼 안정적으로 충족시키는 것은 과연 어떤 경로를 통해서 가능해질 것인가, 그런 데 대해서도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이 이야기가 계속되면서 자연스럽게 또 나오게 될 겁니다. 아까 우리의 기본적인 욕구 단계에 따라서, 그죠? 지각이 영향을 받는다고 매슬로우가 설명했잖아요. 그런 기본적인 주로, 그죠? 어디에 머문 욕구 단계뿐만 아니라 매일매일의 순간적인 몸의 컨디션에 따라서도 우리의 지각과 인식이 달라지는 건 아마 살면서 숱하게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피곤할 때, 졸릴 때, 배고플 때, 기분이 좋을 때 각각의 상태에 따라서 똑같은 자극인데 우리한테 너무나 다르게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실은 같은 음식도 배고플 때 먹을 때 하고요, 그 다음에 배가 좀 차고 나면 똑같은 음식인데도 이제 더 이상 맛있게 안 느껴지고 나중에는 이제 그게 즐거움이 고통으로 변하게 되죠. 이게 이제 크게는 두 번째 베일, 우리 각자의 기본적인 욕구 단계와 그때그때의 몸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의 인식은 굉장히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제 세 번째 베일은 약간 제가 초록색으로 이렇게 그려놨는데요. 이 세 번째 베일을 저는 문화의 베일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똑같은 2021년에 살고 있지만 똑같은 현상에 대해서 세대마다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달라지죠. 또 자라온 지역에 따라서도 인식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크게는 동양인과 서양인의 인식이 굉장히 많이 다르고요. 아마 진화적으로는 체격의 차이를 좀 빼고 나면 조선시대 조상님들과 현재의 우리는 크게 차이가 안 날 거예요. 다 간은 오른쪽에 있고 대부분 위는 왼쪽에 있고 똑같죠. 그렇지만 조상님들과 현재를 사는 우리들의 인식의 틀은 아주 다릅니다. 조선시대까지 갈 것도 없이 불과 10년, 20년만 나이 차이가 나도 인식의 차이가 아주 크잖아요. 우리는 이런 문화의 틀에 아주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지만 조선시대 선조님들이 유교라는, 그죠? 세계관에 의해서 세상을 보고, 우리는 지금은 유교의 영향이 많이 좀 빠졌죠, 그죠? 이런 우리를 또 세상을 보게 하는 하나의 틀, 이런 것들을 과학 철학의 용어를 빌려서 말한다면 패러다임이라는 용어를 써서 칭해도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종교가 있으신 분들은요, 종교 역시 굉장히 패러다임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종교 논쟁을 하면 굉장히 사이가 좀 벌어질 가능성이 있죠. 정치라는 주제도 패러다임을 상당히 많이 드러내기 때문에 정치하고 종교 얘기는 명절에 보통 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거기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전제라는 것과 연결이 되죠. 이 전제, 패러다임의 영향은 생각보다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되게 패러다임 안에서 성장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패러다임을 굉장히 당연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알아차리기가 좀 힘들죠. 그렇지만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 다른 시대의 사람들의 행동은 우리가 좀 어리둥절하게 바라볼 때가 있거든요. 제가 역사를 배울 때 그랬던 것 같아요. 똑같은 사람인데,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분들이 그런 패러다임으로 세상을 살았기 때문에, 특히 중세 시대의 패러다임과 현재의 패러다임은 너무나 많이 다르죠, 그죠?
이렇게 아까 첫 번째 생물학적인 종에 의한 한계, 두 번째 각자의 몸의 욕구 단계와 어떤 몸의 컨디션,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가진 어떤 문화와 패러다임, 이 세 가지 베일만 설명드려도 우리가 하나의 사건, 사물, 현상을 객관적으로 본다는 것이 얼마나 어불성설인지 느낌이 좀 오시나요? 근데 거기에 또 우리는 아직 말씀 안 드린 하나의 베일이 더 씌워집니다. 이 마지막 베일은 우리가 각자가, 우리 각 개인이 나고 자라면서 또 겪어온 경험에 의해서 또 틀이 하나 더 만들어지거든요. 이 틀이 또 우리의 인식을 굴절시키죠. 그러니까 우리는 각자 개인의 경험차에 의해서 상황을 보는 게 많이 다르다는 건 이미 조금씩 경험상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에 세 번째, 좀 더 집단적이고 문화적인 틀을 패러다임이라고 한다면, 이 개인적인 틀은 스키마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리고 스키마의 형성에 패러다임이 또 영향을 많이 주는 것 같긴 합니다. 스키마에 대해서는 앞에 이제 위에 제가 참고 영상을 같이 링크해 드릴 테니까 혹시 이 영상을 한번 같이 보시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울 거고요. 스키마란 단어는 조금 우리가 평소에 쓰는 건 아니니까 각자의 인생관, 가치관 이런 단어로 표현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네 가지 베일을 쓴 채 매일매일 인식활동을 하고 사니까 똑같은 걸 보고도 같이 느낄 수가 없는 건 어쩌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래서 부부생활, 직장생활이 쉬울 리가 없고, 부모와 자녀 관계도 아이가 커갈수록 각자의 견해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소위 갈등이란 게 자꾸 생기죠. 이 갈등, 아마 등나무와 칡인가요? 서로 이렇게 감는 방향이 달라서 그거에서 갈등이 유래됐다고 하는데, 그렇죠. 이런 우리가 베일을 일단은 쓰고 있다는 거죠. 이런 베일에 의해서 만들어진 인식 결과물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전 영상에서 설명드린 인지삼재라는 용어와도 좀 연관이 되는 것 같아서 이 영상도 혹시 보신 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상담이라는 일을 하면서 여러 분들의 이제 의식, 또 좀 무의식 이런 것들을 함께 여행을 하면서 아까 이 베일이 만들어낸 인식의 결과물들을 살펴볼 기회가 좀 많이 있었는데요. 각자의 어떤 성장의 이력에 따라서 실은 좀 개인적으로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지만, 제가 굉장히 놀랬던 건 무의식에 좀 더 심층부로 가니까 개인의 차이가 좀 이렇게 희미해지고 굉장히 상당히 개인의 차이가 없는 상당히 공통된 하나의 인식이 존재한다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이건 저 혼자만의 발견이 아니고 나중에 이제 문헌적으로도 굉장히 연결된다는 걸 알게 될 텐데, 이 공통의 인식을 문장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부족한 존재다.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요, 나는 결함 있는 존재다. 어떤 분들은 나는 하자 있는 존재다. 좀 마음이 그렇죠? 슬픕니다. 네. 나는 부족하다. 이 문장에 실은 아주 깊게 동의하시는 분도 있고요. 난 아닌데? 난 내가 굉장히 괜찮다고 느끼는데? 이런 분도 아마 계실 거예요. 근데 후자의 분들은 물론 다 그렇다는 뜻은 아니지만요, 지금 여러분들이 스스로 나 그래도 나 괜찮다고 믿는 건 실은 표면의식에서 주로 하는 말일 거고요. 무의식 안으로 가면 사정은 대부분 다 많이 달라집니다. 거의 우리 모두는 나 자신이 뭔가 좀 부족한 존재라는 신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실은 뿌리가 돼서 365일 매일은 아니지만 주로 이제 우울, 불안, 분노 이런 감정의 형태로 많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아니면 자격지심, 아니면 뭔가 좀 치부를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 이런 걸로도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자꾸 뭔가 비교를 하거나 다른 사람이 나를 조금 안 좋게 평했을 때 그 말들이 계속 신경이 쓰인다면, 그리고 내가 그걸 그렇지 않다고 자꾸 만회하고 싶고 증명하고 싶다면 실은 나는 부족한 존재라는 이 말에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좀 받고 있다는 거죠. 근데 만약 내가 부족하고 결함 있는 존재라는 이 생각이 앞서 말씀드린 이 마야, 망상의 장막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라면 여러분은 과연 이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을까요?
그죠? 이 내가 부족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과연 평생을 걸고 살아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죠? 제가 드린 이 문제 제기가 정말 사실인지는 이제 차차 더 설명이 되고 더 많이 밝혀지겠지만, 이 나는 부족한 존재라는 이 문장은 이제 2장에서 설명할 그 에고라는 의식의 상당한 핵심 부분을 차지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1장이 워낙 심오한 가르침을 압축시켜서 적어놓은 챕터라 보니까 굉장히 좀 설명드리고 가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1장에서 기초를 잘 다져놓으면 나중에 다른 챕터는 훨씬 수월하게 읽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1장은 좀 천천히 세밀하게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모두가 내면 깊숙한 곳에는 표면의식 말고요, 나 자신이 뭔가 찌질하고 후지고 별로인 존재라고 여기고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이 인식 역시 왜곡된 마야의 결과물이 아닐까 한번 의심해 보자는 거죠. 달리 말하면 우리는 모두 우리 자신의 본질, 정체성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이 실은 앞에서 말씀드린 두 번째 소식, 좋은 소식과 이제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그 마음은 마야라는 엄청 심오한 가르침을 그래도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좀 현대적인 용어를 써서 해석을 한번 시도해 봤습니다. 만약 전부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우리의 인식을 흐리게 하는 이런 베일들을 조금씩 걷어낸다면 우리가 보는 시야도 훨씬 선명해지고 인생이라는 길을 가는 여정도 좀 더 편안해질지도 모르겠다는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이 베일을 걷어내는 첫 번째 작업은 내 눈앞에 어떤 인식의 베일이 씌어져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거거든요. 그 알아차리면은 반드시 이름이 좀 지금은 필요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다 설명드리지 못한 이 인간에게 상속된 기능장애를 다른 영적 가르침에서는 어떤 용어를 써서 표현을 했는지, 또 더 중요한 오늘 말씀드리지 못한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은 과연 좋은 소식은 무엇인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언제든지 환영합니다.